이번 한 주를 좀 뇌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뇌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뇌를 잘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뇌의 신비에 대해서도 알고 뭐 그런 주로 삼자 이런 캠페인성 한 주가 되겠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이번에 일상 속의 필수 뇌기능 지식과 활용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이 좀 일상 속에서 아시고 계시면 좋을 만한 토픽들을 가지고 교수님들을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연을 하고 일반인들한테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는가. 과학계에서 아마도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면 이 과학자들한테 인류에게 가장 앞으로 남은 큰 주제 두 가지만 뽑아보라 그러면 이제 우주 탄생의 신비하고 뇌의 신비에 대해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뇌의 학습 원리 첫 번째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함께 경험한 것은 같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런은 특징이 자기 자신 내에서 신호 전달할 때는 전부 전기적으로 하고 다른 뉴런하고 소통을 할 때는 화학적인 언어를 써요. 동시에 일어난 일은 같이 연합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뇌세포가 서로 동시에 활동을 할 때만 이 신호 전달을 받는 세포가 이게 서로 같이 학습해야 되는 거구나. 많은 것들과 연합이 될수록 많은 것들이 동시에 연합이 돼서 학습이 이루어질수록 사실은 여러분이 그 학습된 것을 잊어버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학습해야 되는 내용 중에는 그냥 절차만 암기하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복이 안 되는 우리의 자연계나 환경에는 반복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반복이 안 되는 일은 그냥 일회성 이벤트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해마를 비롯한 다른 영역들이 시스템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억을 declarative memory 혹은 declarative learning, 서술 학습, 서술적 기억. 근데 우리 뇌가 이렇게 두 개의 큰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학습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뇌 영역이 동원되느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습 그 유형에 맞는 뇌 영역을 잘 활용하는 학습법을 사용하시면 학습은 잘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연의 제목은 내 머릿속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입니다. 뇌의 이런 계산, 내비게이션에만 특화되어 있는 어떤 계산 장치가 있을 것인가? 뇌의 내 공간에 대한 어떤 인지 지도, cognitive map 이 존재할 것인가? 2014년도에 거의 이제 9년 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이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뇌에서 아까 이제 인지 지도의 어떤 기전인 이제 뇌 속의 내비게이션 장치를 발견하셔서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마이는 각각의 신경 세포가 이제 나의 위치를 이제 정보 처리하고 있는 세포가 있다는 것. 그게 장소 세포고요. 그 내비피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이제 한 지점이 아니라 한 세포가 여러 지점에서 좌표처럼 이제 신호를 발생하는 세포를 발견하셔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세포들은 인간에게도 있고 설치류에서 먼저 발견이 되긴 했지만 설치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내비게이션 세포들이 저희가 있어요. 이제 계속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뇌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에서 이제 상당히 특정 기능을 가진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아마 잘 찾아오셨을 거예요. 뇌 해마가 사실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인데 해마가 많이 손상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나이 듦에 따라서 그게 치매입니다. 이게 해마와 내비피질이 손상이 많이 되게 됩니다. 기억이 당연히 손실이 되겠지만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도 손상이 되게 되겠죠. 이런 너희가 뇌를 더 많이 이해한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어떤 새로운 센서나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걸 개발하는데도 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에 되게 복잡한 이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뇌 세포들은 뉴런들은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이렇게 옆에 쭉 줄을 서 있죠. 그래서 뇌 신호를 이해할 때는 이런 조직 뭔가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 신호를 실제로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시그널이 나오죠.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5가지 대표적인 뇌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감마, 가장 빠른 감마, 베타, 알파, 세타, 델타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감마와 같이 빠른 뇌파는 이렇게 로컬 조직에서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고요. 세타나 델타와 같이 이런 느린 뇌파는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뇌 부위들 간의 신호 전달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두피 뇌파 측정 기술인데 스캘프 EEG. EEG가 뭐를 뜻하는지 아시나요? 여기 적어놨는데 electro 전기죠. encephalography 그림이나 기록이라는 거죠. electroencephalography 두개골 안쪽에 이렇게 대뇌 피질이 있고 이렇게 뉴런들이 다 이렇게 줄을 서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전류가 뭐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반대로 흐를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 두피 밖에서 센서를 부착해서 이렇게 감지를 하고 사실 이 신호들을 생각해 보시면 엄청 약해요. 그래서 증폭을 시켜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깊숙이 자리 잡은 이런 뇌 부위들은 직접적인 신호를 이렇게 스캘프 EEG를 통해서 측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는 특히 이런 느린 뇌파는 이렇게 멀리 있는 부위들 간에도 그 시그널링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두피 밖에서 측정하는 뇌파도 뇌가 어떤 네트워크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왜 우리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 왜 가령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지 그런 것에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저희가 되게 비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생각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오랜 결정과 이상적인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뇌과학이나 여러 가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생각만큼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도 많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냥 어느 정도의 술은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좋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조절을 못하고 과음을 하거나 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가령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나 사회적 비용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라의 복지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가장 이것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술을 그냥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서울시의 복지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약물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그런 걸 찾는 되게 강박적인 행동, 되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행동이 있고요. 이걸 가령 내가 카드 게임을 한다, 술을 마신다, 담배를 가령 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내가 통제력을 갖고 할 수 있다면 사실 중독이 아닙니다. 근데 통제력이 상실되고 나의 일상생활에 그리고 어떤 직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중독의 범주에 점점 들어가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가령 술을 마시고 과음을 하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했을 때 아무런 부적인 감정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부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크게 3가지가 중요합니다. 보상을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위험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큰 3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늘리고 싶어하고 처벌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보상을 늘리고 싶어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쾌락 이제 중추라고 알려진 도파민을 이제 만드는 그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 중뇌 안에 있는 그 substantia nigra랑 ventral tegmental area라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도파민 양이 이제 증가되고 뇌 전체로 이제 그 전파가 됩니다. 근데 도파민이 언제 분비가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그냥 보상을 얻을 때 딱 분배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그 이상, 영어로는 이제 프릭션 에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한 것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도파민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약물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이런 도파민이 증가되는 양이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그 경험에서 느끼는 것보다 많게는 10배 이상의 도파민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럼 도파민이 분배되면 그 상태로 계속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몸은 이제 항상성으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이제 항상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령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의 모드가 한 100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계속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마약을 하게 되다 보면 나의 베이스라인 모드가 어느 정도 30, 50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엔 내가 한 100 정도의 기분을 상태를 유지했다면 아니면 도파민 상태 유지했다면 지금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도파민을 이제 잔뜩 낼 수 있는 약물을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100만큼의 그런 베이스라인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령 술을 한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부위가 이제 마약 손상으로 인해서 정상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뇌에 손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발달적 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그 청소년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X축이 이제 나이고요, Y축이 이제 뇌의 발달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가 크게 이제 감정의 뇌와 이제 이성의 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의 뇌는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발달하는 반면에 전전두엽 같은 이제 이성의 뇌는 감정의 뇌보다 조금 늦게 발달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그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가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사피엔스라고 스스로를 일컫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자인데,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한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에렉투스 하이델베르크 이 시기에 이제 발견된 도구인데요. 이걸 이제 그 에슐리안 컴플렉스, 테크노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시기에 전 세계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고 인류학자들이 드디어 뇌과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좀 복잡한 아슐리안 컴플렉스를 만들 때는 그게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은 왼쪽 만들 때도 쓰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전두엽이라든가 이 아래쪽 깊은 곳에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게 inferior frontal gyrus IFG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특히 이제 오른쪽 뇌에 있는 곳에 많이 쓴다는 거를. 근데 색깔을 물었을 때는 전혀 흥분하지 않지만 딱 되는데 어느 곳이 되느냐? 아까 스타우트 박사가 찾았던 그런 곳이 똑같이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죠? 돌칼 같은 걸 만들 때, 그리고 우리가 레고에서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직관적 물리학을 할 때 이런 게 그죠? 인간하고 침팬지도 좀 발달해 있지만 특히 저 두정엽에서 아까 말한 IFG라는 거 있죠. 전두엽이 아주 깊은 곳. 그쪽이 연결하는 아까 화이트 매tter, 그레이 매tter, 백질, 회질 이런 건데 백질은 쉽게 말하면 신경다발 같은 거예요. 이쪽을 연결해주는, 서로 대화하게 해주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긴 그 연결이 바로 그거예요. 두정엽에서 IFG로 가는 거. 신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도구 사용에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돼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긴 파이버, 그죠? 연결하고 뇌 부위하고 부위를 연결하는 곳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superior 위에 있다는 거고, longitudinal이라는 거 이쪽 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SLF라는 것이 아주 길게 발달해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도 아까 스타우트 박사가 도구를 사용할 때 특히 아주 고난도의 아슐리안 그 테크노 컴플렉스 그런 핸드엑스 손도끼를 만들 때 뭐 압도적으로 말로 했을 때 엄청 빨리 배우고 더 중요한 건 멀리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아까는 오른쪽 뇌였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쪽이 언어가 있다고, 그죠?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오른쪽에 아까 도구 했을 때 IFG 기억나죠? 그 완전히 카피 같은 곳에
바로 브로카의 에어리아라고 옛날에는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 더 정확하게 돼서 에어리아 44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아주 500원짜리 동작만한 구조가 우리가 문장의 구조, 내용이나 의미 이런 걸 다 탈색시키고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해 가지고 이 연구를 이제 사이언스에 발표된 2년 전에 발표된 건데요. 근데 재밌게도 이걸 첫 실험을 해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알려졌던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베이슬 갱글리아는 양쪽에서 다 활성이 되는 거예요.